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셨어요? CIA에서 일하셨고요? 오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반지하 방 안에서 82세의 오말순 여사는 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에 쥔 연필이 벽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죠. 기묘한 도형들, 알 수 없는 기호들이 하얀 벽지 위에 하나둘씩 새겨져 갔습니다. 어머니, 또 벽에 그림 그리셨어요? 며느리 이서윤이 부엌에서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9살의 서윤은 시어머니를 모신 지 벌써 15년째였죠. 처음엔 다정하고 총명했던 시어머니가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매일같이 벽에 알 수 없는 그림들을 그려대고 있었죠. 이건 좀 지워야겠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서윤이 수건을 들고 다가가자 오말순이 갑자기 서윤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죠. 지우지 마라. 아직 안 끝났어. 오말순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처럼 절박한 표정이었죠.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위로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나중에 지울게요. 일단 아침 드시고요. 부엌으로 돌아가던 서윤은 문득 벽의 그림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치매 증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나름의 규칙과 패턴이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원과 삼각형, 그리고 알 수 없는 곡선들이 마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갈 준비 다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지훈이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14살 소녀는 할머니가 그려놓은 벽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할머니, 이거 기하학 같아요. 수학 공식 같기도 하고. 지훈이 벽 앞에 쪼그려 앉아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도형들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더 복잡한 구조였죠. 우리 지훈이는 할머니 그림도 공부로 보이나 보네.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서윤이 아들을 부엌으로 이끌었지만 지훈은 계속 벽의 그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오말수는 며느리와 손자가 부엌으로 간 사이 다시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는 더욱 복잡한 도형을 그리기 시작했죠. 마치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처럼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억해야 해. 잊으면 안 돼.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오말순의 중얼거림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침 장사꾼들의 목소리와 자동차 소리에 묻혀버렸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서윤은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집중하는 모습이 걱정스러웠죠. 어머니, 좀 쉬셔야죠. 점심도 드셔야 하고요. 서윤이 다가가 어깨를 살짝 잡자 오말순이 벽을 향해 쓰러질 듯 기대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안색도 창백했죠. 이제 시간이 없어. 오말순의 말과 함께 연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오말순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어머니, 어머니.
서윤의 다급한 외침이 좁은 반지하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는 오말순이 마지막으로 그린 듯한 커다란 원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끝내지 못한 것처럼 그 원은 3분의 2 정도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치매라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쩌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병원으로 실려간 오말수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그 벽의 그림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오말순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병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서윤이 급하게 챙겨온 오말순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는데 표지에는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가 적혀 있었죠. 서윤은 그 수첩을 펼쳐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혹시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수첩 안에는 오말순이 벽에 그렸던 것과 비슷한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1973-04-19. 마치 어떤 날짜나 좌표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뭘까? 서윤은 수첩을 다시 덮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았죠. 8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걸까요? 밤이 깊어가는 병실에서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때까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절박하게 벽에 남기려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왜 시간이 없다고 했을지.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서윤은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15년의 시간들을 떠올렸죠. 처음 시집왔을 때의 서먹함, 점차 가까워지며 나눴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최근 들어 시작된 이상한 변화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아직 그 전체 그림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말수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며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서윤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뒤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벽에 그림 그리지 마시고 좀 쉬세요. 하지만 오말수는 여전히 벽을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끝내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는 학생처럼 초조함이 얼굴에 가득했죠. 서윤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틈틈이 동네 도서관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혹시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책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미술 치료에 관한 책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그림 그리기가 일종의 자가 치료 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서관 의학 코너를 둘러보던 서윤은 우연히 옆 서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사와 전쟁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한 권의 책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꽂지 않아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던 책이었는데
표지에 있는 기호가 난직었죠. 서윤은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문 제목 아래 한글로 로스차일드 은행의 암호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책을 펼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책 속 사파에 그려진 기호들이 시어머니가 벽에 그렸던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던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 어머니가 그리신 기호랑. 서윤은 급하게 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이 기호들은 2차 대전 당시 유대계 은행가들이 나치의 추적을 피해 재산을 은닉하고 탈출 경로를 공유할 때 사용했던 암호 체계였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위치나 정보를 전달할 때 쓰였다고 했죠. 서윤은 책에 나온 기호들과 시어머니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 안의 삼각형은 안전가옥을 의미했고 물결 모양의 곡선은 경로를 뜻했죠.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왜 이런 오래된 암호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서윤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오래된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놓여 있던 먼지 쌓인 트렁크를 열자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여권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여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여권에는 마를린 오라는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급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분명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단정한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권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주워들고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시어머니가 미군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에는 CIA 랭글리 본부라는 팻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누구세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범한 시골 출신 할머니로만 알았던 시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트렁크를 더 뒤지자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들이 나왔죠. 비록 대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지만 정보 분석관, 암호 해독 전문가 같은 단어들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오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서윤이요. 오말순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 혹시 마를린 오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순간 오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서윤의 손을 붙잡았죠. 어디서,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셨어요? CIA에서 일하셨고요? 오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 일부러 잊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못 잊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오말수는 대답 대신 다시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는 신용을 했죠. 마지막 메시지 전해야 해. 시간이 없어.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지훈에게 할머니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4살 소녀는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어쩌면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엄마, 이거 정말 신기해요. 이 패턴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훈이 공책에 할머니의 그림들을 따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원들을 선으로 이으면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삼각형들의 각도를 계산하면 좌표 같은 게 나오고요. 서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암호 체계를 사용해 무언가를 전달하려 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서유는 인터넷으로 CIA 한국전쟁 고아 입양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입양된 전쟁 고아들 중 일부가 특별한 교육을 받아 정보 요원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를린 오라는 이름이 1970년대 CIA 내부 문서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비록 자세한 내용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아시아 지역 암호 해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했죠. 서유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질수록 더 큰 미스터리가 펼쳐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전하려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시어머니가 그려놓은 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죠. 이제 그 기호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할 간절한 외침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섣불리 드러냈다가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죠. 대신 혼자서 조금씩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계속하던 서유는 한 군사 역사 포럼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CIA와 한국 정보부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비밀 작전에 대한 내용이었죠. 당시 북한과 소련의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았던 특수 요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은퇴한 정보부 직원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보냈죠. 혹시 마를린 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당시 암호 해독 요원들에 대해 더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생전에 마를린 오라는 천재적인 암호 해독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했죠. 특히 그녀가 만든 독특한 암호 체계는 당시 최고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했죠. 한편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의 그림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 보여드렸다고 했죠. 엄마, 우리 미술 선생님이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 뭐라고 하시던데?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자 암호라는 건데 1970년대에 CIA 내부에서도 극비로 쓰던 거래요. 서유는 놀라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양자 암호라니 그런 고도의 기술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혹시 할머니가 특별한 분이신 거 아니에요? 서유는 아들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네. 할머니는 그저 우리 할머니신걸.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서유는 시어머니에게 저녁을 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효섭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순간 오말순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요섭, 이요섭. 오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는 것처럼요. 어머니, 그분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셨어요? 오말순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이랬어.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하지만 뭐예요, 어머니? 실종됐어. 1973년. 마지막 임무. 서유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죠. 그녀는 다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973년 CIA 요원 실종, 이요섭 정보 요원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죠. 1973년 동유럽 어느 국경 지역에서 신원 미상의 동양인 남성이 발견되었다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짧았지만 그 남성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었죠. 서유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은퇴한 정보 요원들의 비공식 모임 사이트를 발견했죠. 거기서 차가운 전쟁에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이름이 지워진 채 M, O와 Y, S, L이라는 이니셜만 남은 두 요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고의 파트너였고 수많은 암호를 해독해 국가 안보에 기여했다고 했죠. 하지만 1973년에 어느 작전 이후 Y, S, L은 실종되었고 M, O는 갑자기 은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확신했습니다. M, O는 마를린 O, 즉 시어머니였고 Y, S, L은 이요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벽에 그리고 있는 암호들은 실종된 이요섭과 관련된 메시지일 거라고요. 다음 날 서유는 용기를 내어 국가정보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내용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겠지만 혹시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 기밀이었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있었죠. 1973년 당시 실종된 요원의 수색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명이 귀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했죠. 서유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오말수는 또다시 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유는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요섭 씨를 찾고 계신 거죠?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오말순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내가 그때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좌표 마지막으로 신호 왔던 곳.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어.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까. 서유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 간직해왔을 비밀과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어머니,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리신 암호,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오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벽을 향해 손을 뻗었죠. 아직 완성하지 못한 원을 마저 그리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유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 임무는 서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가 그린 벽의 모든 그림을 스마트폰으로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각도를 달리해가며 여러 장을 찍었고 특히 겹쳐진 부분이나 희미한 선들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그리고는 암호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끝에 서윤은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은퇴한 정보사 출신 중령이었는데 현재는 대학에서 정보 보안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무엇보다 그의 경력 중에 1970년대 한미 합동정보작전 참여라는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찾아간 곳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단정한 차림새와 꼿꼿한 자세에서 군인 출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락드렸던 이서윤입니다. 앉으세요.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암호 해독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중령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암호를 누가 그렸습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실종된 우리 동료의 좌표 암호입니다. 이효섭 요원. 1973년에 마지막 임무 중 행방불명됐죠.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좌표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은 최근 날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중령이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니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 좌표를 알고 계신 거고요? 중령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마를린 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말순 여사가 바로 그 전설적인 마를린 오였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군요. 우리는 그녀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중령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마를린 오와 이효섭은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암호 체계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죠. 서로를 깊이 신뢰했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50년 동안 혼자 짊어져온 비밀과 그리움이 느껴졌죠. 1973년 이효섭은 동유럽으로 극비 임무를 떠났습니다. 소련의 새로운 암호 체계를 입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를린은 그를 구하러 가려 했지만 상부에서 막았죠. 국가 기밀을 아는 그녀가 적진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마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그를 찾으셨던 것 같네요. 이 암호들을 보니 최근까지도 어떤 경로로든 정보를 수집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중령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좌표들을 연결하면 폴란드 국경 지역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이 지역이네요. 중령이 지도 앱을 켜서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죠. 만약 이효섭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을 당했거나 기억을 잃었거나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암호가 계속 갱신된다는 것은 누군가 그의 생존을 알리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확인해 봐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지훈이 그린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벽그림을 보고 수채화로 재해석한 작품을 여러 점 그렸는데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죠. 지훈아, 이 그림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니? 응, 엄마. 할머니 그림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색깔로 표현해 봤어요. 지훈의 수채화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숨겨진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지도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숫자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죠. 할머니는 나한테 계속 보여주고 계셨던 거야. 내가 그걸 못 알아본 거고. 지훈의 말에 서유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서유는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오말수는 잠결에도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미안해. 요서봐. 가지 못해서. 미안해. 서유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효섭 씨 살아있을지도 모른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마지막 말씀 전해드려야죠. 순간 오말순의 눈이 떠졌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죠. 마치 잠시 동안 모든 혼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요섭이 살아있어? 네, 어머니. 중령님이 그러시는데 좌표가 계속 갱신되고 있대요.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그 사람에게 전해줘. 나도 미안했다고. 매일, 매일 기도했다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죠.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5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폴란드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효섭이 살아있다면 그는 왜 5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녘의 어스름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마치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희망처럼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서윤이 시어머니의 약을 가지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말순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죠. 마침 집에 있던 지훈이 119를 눌러 구급차를 불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유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말기 뇌종양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아마 수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치매인 줄만 알았던 증상들이 사실은 뇌종양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뇌종양 환자와 달리 기억 중추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마치 일부러 기억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서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떴죠. 서유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오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머리를 일부러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야. 기억을 잠궈버린 거야. 누가 훔쳐갈까봐. 서유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기억을 봉인하기 위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 기억이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요? 국가 기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적들이 아직도 찾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요섭이 살아있다면 전해야 해. 바로 그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큰일 났어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노트북이 없어졌어요. 서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암호를 모두 저장해둔 노트북이 도난당했다니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보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 놀라셨죠? 남편의 형수, 시누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윤의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형수가 왜 남의 노트북을? 내가 그 병 낙서를 들여다보길래 혹시 금고 비밀번호라도 있나 싶었지. 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박정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모니 CIA이니 미쳤구나 너도. 어머니가 치매 걸린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무슨 스파이 영화라도 찍으려고. 서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당장 돌려주세요. 돌려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머니 재산 정리할 때 내가 나서지 마. 며느리 주제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박정희는 노트북을 탁자에 던지듯 놓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서유는 급히 노트북을 확인했지만 이미 암호 파일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죠. 왜 나만 이 진실을 알아야 하는 거지? 서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이 다가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 그림 다 그려놨잖아요. 수채화로요. 맞습니다. 지훈이 그린 그림들이 있었죠. 서유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서유는 시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이 먼저 알아차린 듯 했죠. 뺏겼구나. 내 암호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어차피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으니까. 오말순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죠. 마지막 좌표, 내가 직접 알려줄게. 들어봐. 오말순은 숫자들을 천천히 불러주었습니다. 동경 몇 도 몇 분, 북이 몇 도 몇 분.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죠. 이곳에 우리가 약속한 장소가 있어. 만약 헤어지면 거기서 만나자고. 어머니, 제가 꼭 찾아갈게요. 이효섭 씨에게 어머니 말씀 전해드릴게요. 오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뜨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윤아, 하나 더 있어. 지훈이가 그린 그림. 거기에 내가 숨겨둔 게 있어. 네, 지훈이 그림이에요? 그 아이는 특별해. 내가 못 본 것을 봤어. 수채화 속에 마지막 퍼즐이 있을 거야. 서유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지훈의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지훈이 색깔로 표현한 부분들을 연결하니 하나의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의 어느 작은 마을, 그리고 그 안의 특정 건물을 가리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내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랑 빨간색 부분을 겹치면 지훈이 두 장의 그림을 겹쳐
창문에 대고 비춰보았습니다. 투과된 빛 속에서 선명한 십자가 모양이 나타났죠. 교회예요, 엄마.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은 교회인 것 같아요. 서유는 다시 인터넷으로 그 지역을 검색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마을에는 오래된 수도원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수도원은 전쟁 중 피난민들을 숨겨주던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요섭이 그곳에 있는 걸까요? 50년 동안 수도원에 숨어 지내며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빨리 폴란드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였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중령이었죠. 전화를 걸자 중령은 즉시 병원으로 와주었습니다. 오말순을 본 그는 경례를 올렸죠. 마를린 오요원님 영광입니다. 오말순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요섭을 찾아주세요. 중령은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리고 요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윤과 중령 그리고 지우는 폴란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치료를 위해 해외 전문가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서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전의 비밀을 밝히러 가는 길.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곧바로 렌터카를 빌려 동쪽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평원과 울창한 숲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죠. 지우는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지도와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할머니 그림에 있던 이 구불구불한 선이 여기 강이랑 똑같아요.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말순 여사께서는 지형지물까지 암호에 담아두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일행은 마침내 목적지인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마을 언덕 위에는 수백 년 된 수도원이 우뚝 서 있었죠. 저기에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이 저 수도원이에요. 지훈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말 이곳에 이요섭이 있을까요? 수도원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알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오래전 실종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동양인 남성이 머물고 있습니까? 나이는 80대 정도 되실 텐데요. 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외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윤이 급한 마음에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분을 5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해요. 수사는 서윤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원장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행은 수사를 따라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로 지어진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지만 어딘가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죠. 원장실에 도착하자 백발의 노신부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유는 시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원장 신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 여성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요셉이 알고 있죠. 요셉이요? 네, 그가 이곳에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본명은 이요섭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서윤과 중령,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찾은 것입니다. 그가 정말 여기 있습니까? 원장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 전 이곳에 왔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채였죠. 우리가 치료해 주었고 회복 후에는 여기서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원장 신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섰습니다. 따라오세요. 지금 시간이면 정원에 있을 겁니다. 일행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따라갔습니다. 수도원 뒤편의 작은 정원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하얀 머리에 구부정한 등, 그리고 묵묵히 장미를 가꾸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셉, 손님이 왔네.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서윤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요섭 씨, 맞으시죠? 노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오말순 여사의 며느리입니다. 마를리노, 기억하시죠? 순간 이요섭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마를린, 정말 그녀가 보냈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요섭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죠. 그리고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단 말입니까? 네, 하지만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하러요. 이요섭은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했다고. 그때 함께 가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매일 기도했다고 하셨어요. 이요섭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가 돌아가지 못한 거야. 내가.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요섭은 한숨을 쉬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임무는 성공했어요. 소련의 암호를 입수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우리 내부에. 그들이 날 잡으려 했고 도망치다가 크게 다쳤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이곳 수도원에서 날 구해주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돌아가면 마를린이 위험할 것 같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배신자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 계셨던 건가요? 네, 처음엔 회복을 위해 머물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제 집이 되었죠. 하지만 매일, 정말 매일 마를린을 생각했어요. 이요섭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오말순이 그렸던 것과 같은 암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도 계속 신호를 보내려 했어요. 우리만의 암호로. 혹시 그녀가 알아차릴까 해서. 지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똑같은 암호를 그리셨어요. 벽에다가요. 이요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서윤은 지훈이 그린 수채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요섭은 그림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만든 암호예요. 영원히 기다리겠다는 뜻이죠. 원장 신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셉은 매년 같은 날 정원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이제야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겠네요.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요섭 씨, 어머니를 만나러 가실 수 있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요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죠. 이제라도 가야죠. 그녀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요섭은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면 됐다고. 이제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서윤은 급히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던 남편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의식도 자주 잃으시고. 언제 돌아와?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죠. 내일 바로 돌아갈게. 그리고 어머니께 꼭 전해줘. 찾았다고. 그 사람을 찾았다고. 이요섭은 50년 만에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중령의 도움으로 긴급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죠. 원장 신부는 이요섭의 손을 꼭 잡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요셉, 아니 이요섭 씨.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세요. 이요섭은 수도원을 돌아보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곳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이죠. 비행기 안에서 이요섭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마치 꿈속 같았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마를린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1968년이었죠. 그녀는 22살, 저는 24살이었어요. 이요섭의 눈빛이 먼 과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똑똑했어요. 제가 만든 암호를 단번에 풀어버렸죠. 그때부터 우리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절엔 요원들끼리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죠. 은퇴하면 함께 살자고. 평범한 부부로 살자고. 이요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실종되고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녀가 행복했다면. 서윤은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했던 시아버지, 그리고 늘 어딘가 그리운 듯한 표정을 짓던 시어머니. 어쩌면 시어머니도 평생 이요섭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이요섭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죠. 50년 만에 재회를 앞둔 노인의 가슴은 젊은이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이요섭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지만 선뜻 열지 못했죠. 괜찮으세요?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윤의 격려에 이요섭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오말순이 누워 있었죠.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요섭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마를린, 나야. 요섭이야. 오말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는 이요섭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섭, 정말 당신이야? 그래, 나야. 늦어서 미안해. 너무 늦어서. 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요섭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죠. 꿈이 아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래, 살아있었어. 매일 당신을 생각하며 살았어.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죠.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섭아, 그때 내가 함께 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돌아오지 못한 거야. 하지만 이제 왔어.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 오말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어. 나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이제라도 만났잖아. 이요섭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십자가였죠. 이거 기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당신이 준 거야. 부적이라고. 꼭 살아 돌아오라고. 오말수는 십자가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직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이게 나를 살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어. 병실에는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윤의 남편도 신우이도 와 있었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이요섭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령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오말순 여사와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하셨던 영웅입니다. 50년 만에 재회하신 겁니다. 신우이 박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동안 치매 노인으로만 여겼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국가 영웅이었다니요. 오말순이 이요섭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섭아, 하나만 약속해줘. 뭐든지 말해. 나 떠나고 나서도 잘 살아줘.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이요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게. 오말수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제 임무 완료야. 마지막 임무. 그날 밤 오말수는 이요섭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50년의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요섭은 오말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고마워, 마를린. 날 잊지 않아줘서, 날 기다려줘서, 이제 편히 쉬어. 장례식장에는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중령의 연락을 받은 전직 정보부 요원들, 그리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오말순 여사의 숨겨진 공로를 기리러 온 것이었죠. 정보원 관계자가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말순 여사님은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이셨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분의 공로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죠.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영웅이었다는 것을요. 지훈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위대한 분이셨어. 장례를 마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벽에는 여전히 오말순이 그렸던 암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모두 알게 되었지만 쉽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요섭은 매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말순이 살았던 공간에서 그녀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 했죠. 오늘도 그는 벽 앞에 앉아 암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972년 겨울에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당시 북한의 새로운 통신 체계를 해독하는데 성공했죠. 이요섭은 벽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실종되기 직전에 마를린에게 가르쳐준 긴급 탈출 암호예요. 설마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니.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요섭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에 계속 계실 건가요? 이요섭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고 싶어요. 마를린과의 추억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그녀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그때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화첩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학교 미술대회에 낼 작품이에요. 지훈이 화첩을 펼치자 놀라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벽 암호를 모티브로 한 추상화였는데 복잡한 선과 도형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제목은 기억의 언어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암호들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의 언어였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효섭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마를린이 봤다면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며칠 후 지훈의 작품은 학교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에 담긴 깊은 의미와 독창적인 표현 방식에 감탄했다고 했죠.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한 시대의 아픔과 사랑을 담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심사위원장의 평가였습니다. 지훈은 상을 받으며 말했죠. 이 상은 제 할머니께 바칩니다. 평생 비밀을 지키며 살아오신 할머니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시상식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효섭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는 오말순과 이효섭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들의 희생을 역사에 남기기로 한 것이죠. 훈장 수여식이 열린 날 서윤은 시어머니를 대신해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효섭도 50년 만에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죠. 오말순 여사와 이효섭 선생은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축사였습니다. 서윤은 훈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야 시어머니가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가족들과 함께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벽을 정리해야 할 때였죠. 엄마, 정말 지워야 해요? 이것도 할머니의 일부인데. 지훈이 아쉬워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때야. 어머니도 원하실 거야. 서윤이 페인트 롤러를 들고 벽에 대려는 순간 이효섭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효섭은 벽 앞에 서서 암호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오말순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죠. 여기 적힌 대로야, 마를린. 우리의 임무는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리고는 서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지워도 됩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벽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암호들을 하나씩 덮어갔죠. 마지막 암호가 사라지는 순간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임무는 끝났어요. 어머니. 서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윤의 집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효섭이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게 된 것이죠. 법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이효섭은 지훈에게 암호학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식은 소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할아버지, 이 암호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잘 봐. 먼저 패턴을 찾아야 해. 모든 암호에는 규칙이 있거든. 서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죠.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요섭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이효섭 어르신,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이효섭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말순의 마지막 메시지였죠.
편지를 읽는 이효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효섭은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는 날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오. 기억은 지워졌지만 당신은 지우지 못했소. 라고 적혀 있어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오말수는 설령 치매가 왔더라도 이효섭만은 잊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빗소리가 마치 오말순의 속삭임처럼 들렸죠. 이제 모든 비밀은 밝혀졌고 50년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서윤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것은 벽의 암호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가족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고요. 이효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를린, 이제 정말 안녕. 다음 생에는 꼭 평범한 부부로 만나자.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처럼 봄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슬픔의 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